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안 좋은데 오늘은 조금 좋게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정현 테니스 중계 오늘 오전 11시 4강 역사 새로 쓰나 처음이죠. 만약 4강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최강 한파 서울 체감 영하 20도 올겨울 가장 춥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어제 승부차기 끝에 U23 아시안게임이죠. U23 AFC 챔피언십 결승 진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사상 최초. 자,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보는 듯 베트남 전역이 붉은 홍기로 뒤덮였습니다. 첫 곡 닥터 후게 Walk Right In 제대로 걸어 들어가요? 듣고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자, 함께 하실 분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어제 오늘 미디어 오늘의 제 인터뷰가 이면에 통으로 나갔어요? 네. 저희가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는데 이면에 통으로. 네. 그럼 안 나갔더라고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되는 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의 면이 아니어서 전 몰랐습니다. 데스크라면서요? 네? 데스크 한다면서요? 제가 뭐 국장은 아니고 네. 그냥 저희 이제 팀, 네, 제가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배가 더 높아요? 조현호 기장가? 네, 저보다 한 5년에서 7년 그 정도 높아요. 연식이 좀 돼 보이시더라고요. 네.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잘 쓰시고 네. 네. 취재도 되게 잘하시니다. 내가 말을 아주 잘했는데 잘 쓰더라고. 원래 제 말을 잘 받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뒤에 말을 하시려고 앞에 말을 꺼내신 거죠? 그렇죠. 앞에 말은 낚시, 뒤에 말은 물고기. 네, 낚였네요 제가. 근데 미디어 오늘 그렇게 인터뷰 나오면 많이 봐요? 저희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에서는 많이들 보시죠. 안 올랐던데 온라인 아직. 네, 아마 온라인에도 아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났죠 이제 뉴스 브리핑. 네, 감사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그 대북공작 특수활동비를 유용을 해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확인은 된 건가요? 아직 뭐 검찰 그때 당시에 작년에 그 국가정보원 그게 있었잖아요. 그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네, 적폐청산 TF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러났던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났던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이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주장을 했는데 뭐 이거를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뭐 100% 확인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민병두 의원이 그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어제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오늘도 인터뷰를 계속 했는데. 네네. 우리는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제보는 또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뭐 그래도 정확하게 제보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제보할 때 제보한 사람 녹취를 다 떠나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그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죠?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검찰 조사에서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점을 감안해서 주장이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민병두 의원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 2009년에 그 최종읍 전 국정원 3차장의 주도로 그 국가정보원의 포청천 TF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여기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 그 박지원 의원, 정현주 전 KBS 사장 등 그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뭐 드러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여기에 이제 국정원이 대북 공작용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썼다. 핵심 주장은 이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불법 사찰은 최종급 3차장 임명 직후에 시작이 돼서 그 후임인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이어지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뭐 이 TF에는 뭐 내사의 3명, 뭐 사이버 부분의 4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이 언급돼 있기도 하고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뭐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공작은 계속됐다고 민병두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민병두 의원이 얘기를 했던 이 최종읍 전 국정원 3차장인데요. 이 최종읍 3차장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던 그런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 TK 출신이고,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40년 정도 근무를 했었죠. 40년 근무를 하다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퇴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고 2009년에 MB가 취임한 이후에 화려하게 3차장으로 돌아왔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DJ 정부 시절에 그 안기부장이었던 이종찬 전 안기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YS 정부 시절에 안기부가 그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방해 공작을 추진을 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최종읍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근 이른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3차장에 앉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이 사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그 설 전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곧 참모들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급 회담은 몇 차례 시도가 됐었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계속 불참을 해서 이뤄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 언론에 그 회담 제의가 들어오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면서 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 만날지는 아직 좀 미지수고요.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헌 등 이제 큰일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울러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오찬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은. 네네, 원내대표 회담 추진되겠죠. 평창올림픽 전에. 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하자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뭐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회담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지원법을 2013년에 11년에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뭐 이전 정부에서 뭐 계속적으로 추진했었고 또 재밌는 건 그때 2014년 아시안 게임 그 인천에서 치렀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몇 년도예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요. 그 몇 년도예요? 그게 2014년도요. 아, 2014년도. 그때 2014년도에 그때 북한의 핵심으로 꼽히던 그 사람들이 박람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그때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을 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이게 보게 되면 85조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11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여당일 때예요. 그리고 이 법안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화해한다라면 단일팀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죠. 이게 85조인데. 네. 그리고 이 법이 처리해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네네. 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거의 다 찬성했어요. 네. 그리고 2014년에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팀 유치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통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평양올림픽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 그때 2011년 14년 주장대로 따르면 평창올림픽도 아니고 그냥 평양 단독올림픽이에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네, 어쨌든 본인들이 이게 법을 발의를 네.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혀 모른 척하고 2014년 있는.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축구단 응원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을 뭐 열심히 응원했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예. 이게 뭐죠? 이거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글쎄요, 이때 이런 걸 다 잊어먹었나요? 그러게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네. 기억 상실인가? 이게 왜 그러지? 네. 이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목이 안 좋아서.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오전 10시 창원,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 취급할 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산에서는 성냥이나 담배 같은 인화성 물질 소지하지 마시길, 산불 발견 후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늘 이런 긴급 상황에 오게 되면 정치쇼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정치쇼를 들으면서 산에 가서 산불이 나나, 근데 꼭 산불이 나나 감시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네. 담배 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뗐지. 아, 얘기하세요 얼른 계속. 네, 제가 누구더러 뗐지 한 줄 아세요? 누구요? 자유한국당이요. 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음주운석 단속 기준도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이 올해요. 도심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건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거는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심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요,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고 하고요. 또한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의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서울하고 세종시 등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0.05%인데 이게 보통 성인이 술을 한 두세 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0.03%로 낮아지고요. 이 경우는 성인이 술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택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올라가는데요. 현행 1종 합격 기준은 70점, 2종 합격 기준은 60점인데 이 모두 80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리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관련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정지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는 한데 정부는 5년 내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까지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들이 많이 안전하시겠네요. 네, 이전에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을 때 딱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단은 좀 정지하는 게 그렇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한 이게 30년 전에 이랬어요. 아, 그래요?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네. 예. 아무래도 좀 보행자가 먼저 보행자 서 있으면요, 안 건너고 서 있어도 잠시 네네. 멈춰야 돼요. 네. 근데 안 걷는 게 따른 의사 확인하면 이제 딱 가면 되는데 서 있기만 해도 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화산 지진 심상찮은 환태평양 불의고리. 네, 필리핀의 한 화산이 큰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 중부에 있는 알바이주에 있는 마yon 화산이라고 하고요.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 화산의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3km까지 치솟았다고 하고 용암도 700m 상공까지 이제 치솟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대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필리핀 재난 당국은 경보 수위를 그 폭발 임박, 그러니까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반경 9km 인근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켜서 이 대피 인구만 5만 6천 명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이 필리핀 화산뿐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악 섬에서 그 281km 떨어진 해저에서 그 현지 시각으로 23일 0시 30분쯤에 그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에서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23일 오전에는 일본 군마현 북서부의 모토시라네 산이라는 곳에서 분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와. 이 산이 3,000년 만에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우와. 그래서 이 사고로 그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그 일본 자위대 대원 한 명이 숨지기도 했고요. 어머. 근데 이 지역이 모두 그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와.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직 잇따라 발생한 지금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취재해 오셔야죠. 네, 제가 과학 문성합니다. 제가 문과여서. 우와. 근데 지금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요. 심각한데. 아무래도 좀 공포스럽죠. 근데 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방금 웃기셔서 네, 와. 죄송합니다. 근데 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이 환태평양 그쪽인데 환태평양 불의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네. 그쪽에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만약에 이 이른바 이제 불의 고리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어떤 당처럼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 그래요? 또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 조심을 한다고 뭐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아직은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와.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야님 말씀을 잘하시고 읽기도 저에게 잘해요. 희망이 지금 돼주셨어요. 지금 막 읽잖아요. 읽는 것도 잘해. 저는 읽는 걸 못해요 진짜. 아 그래요? 예, 네, 못 읽어요. 네, 저는 잘 읽습니다. 예, 저는 창의력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3별 시도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 순서가 뭐죠? 3변 시대요. 3변 시대입니다. 네. 아, 2부죠. 2부. 아, 이게 3부라 그러니까 이상했어. 뛰어넘어. 어차피 3부, 2부 다 하니까. 예. 그래요? 2부 3변 시대. 자, 오늘 도사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요. 3변님들이 문자 대신 읽어주셔도 돼요. 그거는 예. 이거 우리 작가님들 얘기예요. 자, 함께 하실 분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목포 박지훈 변호사님. 목포의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발음도 약간 박지원으로 들려요. 전남 도지사 나가요? 제가 그 박지원 예. 의원요.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언어가 달라서 안 돼요. 읽어주세요. 이제 댓글. 네, 샵1035. 서정수님. 샵 1035.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서정수 씨, 정치쇼가 마약 같네요. 3변님들 오늘은 얼마나 웃길까. 흐흐흐. 요건 할게요. 4295님이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방송 없으신가요? 프리해 보이세요. 흐흐. 아, 오늘- 방송 없어요 진짜로. 오늘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8강전 하잖아요. 그걸 중계해주는 방송사에 제가 그 시간에 방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킬됐습니다. 아. 다음에 방송국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요. 아니, 해도 돼요. 어딘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 다 알지 사람들이. 아, 그 거기는 사탕 소리가 SBS 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린다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홀수를 먹고 있어요. 홀수.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말 드시고 있다고. 그냥 말. 구멍들을 드시고 있다 하시면 돼. 블라디미르 먹고 있어요. 말. 비타나 V. 그 홀. 비타나 V. 홀스. 아, 스펠이 그거예요? 예. 왜냐면 말들이 뭐가 안 좋을 때 이거 먹거든. 자, 다시 수감된 조윤서. 어저께어요. 못 잡니까? 180일 만에 다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건데요. 네. 1심에서 블랙리스트가 무죄가 나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동철 비서관하고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그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 안 했다. 그리고 내가 보고를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1심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박준호 정무석도 뭐 인수인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1심에서는. 그게 또 결정적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봤을 때 첫 번째 그 유죄 이유 설시할 때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 번복한 게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실 저는 박준호 정무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걸 증거 능력을 날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법정에서 다툼을 했었는데 캐비넷 문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제 그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보고서도 들어있는 다 거예요. 있었죠. 보고서 같은 게 들어있는 건데 블랙리스트 백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빙 벨 뭐 그러니까 있었고.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가 어디 가서 물건 훔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증거가 딱 맞는 예를 들으세요. 그죠. 제가 예를 원래 잘 들잖아요. 근데 들어도 참. 김태현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가 몰래 야 내가 사실 거기 가서 다 훔쳤거든. 그러니까 둘이 막 맞장구 치고 있는 걸 제가 몰래 도청했어요. 근데 이건 이게 도청이 아니죠. 합법적 감청.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훌륭한 사람이니까 감청. 근데 얘를 훌륭하게 잘 들었어. 이 증거는 법정에서 못 쓰여요. 아무리 자백을 했고 아무리 이게 증거 가치가 커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거 무단으로 유출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니 이게 아무리 이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증거가 있어도 이건 못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복사에 나왔고요. 4번. 그 옛날에 NLL 대화록도 있었고 뭐 조홍천 그 당시에 그 문건 나온 것도 4번의 유출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번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유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제 재판이 그렇죠. 결론이 난 거죠. 사실 저는 좀 예상은 했어요. 아마 뭐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또 신동욱 그 총재인가 SNS에 뭐 군대 2번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계속 쭉 있었으면 6개월간 지금 형을 살았던 게 되는데 6개월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좀 우리 봉도사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가 이게 새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새로 어려워요. 안 들어가고 그냥 한 번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들어갔어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근데 일단 박준호 전 수석이 왜 그 증언을 바꿨느냐, 진술을 바꿨는데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바뀌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게 왜 막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이번에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특히 또 박준호 전 수석이 피의자로 좀 입건이 됐거든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박준호 수석이 부담을 좀 느끼고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좀 다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2심에 가서는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 번복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피고인이 조윤선 장관이 앞에 있으니까 보는 데서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지금 2심에 말하는 거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는 백선 변호사 말했던 캐비넷 문건하고 플러스 박준호 전 수석의 진술 번복 합치면 이건 유죄의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이 듣기에는 그 증거가 캐비넷 문건 나온 게 증거가 더 결정적이겠지만 일반이 듣기에는 박준호죠. 박준호 수석이 말을 바꾼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죄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걸려서 못했다. 근데 지금 보니 사실 이제 법리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돼 진실을 얘기한다. 이런 게 일반들이 근데 보기에는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기 그럴 건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청취자분들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법상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한 사람의 박준호 수석의 진술만 번복됐다고 해서 정관주 비서관,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이 계속 일관된다면 이게 뭐가 더 진짜지? 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을 캐비넷 문건이 일관 해소해 준 거예요. 아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박지훈 변호사 말씀처럼 앞에 얼굴 보고 못했으니까 지금 말한 게 진짜요라는 말보다는 아 이거 캐비넷 문건 보니까 뒤에 한 말이 맞네.
인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이제 그런 취지로 플러스 유죄가 된 나왔다고 거죠. 보시면 두 개가 돼요. 합쳐서 된 거죠. 아니 아주 설득력 있어요 오늘 그 설명이. 왜냐면 아까 예를 잘 들어갔고 그렇죠. 얘를 딱 잘 들었잖아요. 확 딱 와닿잖아요. 와닿죠 그냥. 예. 네. 그래서 제명을 오늘 좀 좋은 걸로 해주시지. 그 전에는 TOP였었는데 이제 오늘은 양상군자. 절도 말고 다른 거로 해줘. 뭐 뇌물 뭐 이런 거 정치 자금 뭐 이런 거로 좀 해주죠. 정치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로 해줘. 뭐 절도를 뇌물이 왜 위험한 줄 알아요? 절도. 오래 살잖아요. 뇌물로. 아니 뇌에 물 차면 오래 못 살아요. 왜 무슨 오래서? 아니 네. 김기춘 이제. 김기춘 실장요? 예. 아니 그리고 내가 어제 방송에다가 지금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렇죠. 근데 서울구치소가 그 괜찮아요. 추운 날은 이게 그 심야 저기가 더 좋을 걸요. 우풍이 있어요. 우풍, 위풍. 아 예. 어떻게 위풍 세요. 예. 위풍 세고 그다음에 자연 환기가 안 돼갖고 그렇죠. 그 먼지가 많고 동부가 좋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동부가 동부. 새로 만든 데요. 새로 최순실 있는 동부. 근데 그래도 심야 온돌이 돼갖고 네. 좀 덜 춥긴 한데 그래도 춥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서울구치소 소장한테 이 영상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알렸어요. 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죄는 저질렀지만 인간적으로 징역을 잘 못 사니 독거 말고 홍거방에 좀 보내주대. 홍거실. 그 경제사범들 있는 범털방으로 좀 보내줘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인간적인 배려를 좀 해줘라. 오. 여기다 괜찮죠. 방송에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들어갈게 해갖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한테 이제 해서 법사위원장이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게.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내 핸드폰에서 찾아보니까 나하고 인간관계가 없었어.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가 없대. 그 권성동 위원장이 이거 방송 들으시면 서울구치소 전화. 이건 민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배려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서울구치소에 전화해서 독거를 못 사니 힘들게 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거방으로 좀 보내줘라. 6인 온 거죠? 아니, 6인 온 거 말고. 한 4인? 그렇죠. 4인 온 건데 범털들은 6인 홍거방에 한 4인쯤 살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교도소장의 배려예요. 조금 이렇게 경제도 공부도 공부는 아니죠. 하여튼 얘기도 좀 하면서 외로움을 좀 달랠 수 그러니까 있는. 유명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인, 재벌,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혼거방에 안 놓고 독거를 놓는 이유들이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강하죠. 그리고 혼거 놓는 사람들이 아주 흉악범 예를 들면 조두순 이런 사람들. 조두순 같은 사람 홍거방 넣으면 안에 난리가 난다며.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여자 어린애를 저렇게 한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 그 안에서도 큰일 나죠. 있죠. 예.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조두순 가서 홍거 두고 유명인들 같은 사람들 독거. 독거에 두는데 독거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위험들.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저기 조윤선 전 장관이 왜냐하면 수감생을 힘들다고 하면 홍거에 두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럼요. 그거 예를 들면 원래요. 되게 굉장히 인간적인 배려. 그것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봉도사님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그냥 홍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말들이 좀 좀- 왜냐면 네. 범털들이 경제적 상식이 있고 또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네, 들어와 좀 이렇게 있어요.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네. 복부 뭐 이런 복부, 예. 복부. 경제적으로 이렇게 예. 특혜가 아니라 배려. 아니,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힘들게 사는 게 다들 힘들게 살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건 무척 그러니까 진짜 죄는 위험하니까. 미워도 사람 미워하면 안 되니까요. 임지연님 5903이랑 조윤선 전 장관이랑 홍보하면 되겠네. 그럼 거기서도 또 조윤선 장관이 이거 그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저건 안 되는 게 두 사람이 지금 공범 관계잖아요. 예. 블랙리스트. 맞아. 불가능해요. 공부 네. 통방도 못하게 하는데. 공범 관계가 아니면은 저것도 뭐 생각해 뭘 아니, 근데 저것도 어쨌든- 말된 소리를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구주소 공범이니까. 장난입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 봉도사님이 꺼낸 건데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임지연님이 네. 어쨌든 그 공범 관계니까 저거는 안 되는 아 진짜 거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원세훈 장관도 그렇게 원세훈 힘들다면서요. 원장도 예. 징역을 진짜 잘 못 힘들었어요. 산다고 정도는 거기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다가 지금 거기 4년 받았죠. 근데 지금 계속 기소돼요. 계속 추가 기소야.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전 원장도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국정원 특활비 출발점이 원세훈 전 원장이잖아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그 재벌 손자 사위 예.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모 기업의 재정관리인이었었는데 그 보석으로 나왔다가 1심이 확정되면서 다시 징역으로 들어가는 날 그 집사람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친하거든요. 막 전화해서 죽는다고 못 들어간다고 울고 아주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무너져요.
요건 하나 좀 읽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현수님인데요. 죄를 지었는데 배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미워하시잖아요. 예, 지금 미워하죠. 국정농단 전반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수감 생활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그래도 구치소 안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했죠? 조선시대? 그땐 뭐라 그랬을까? 형리라고 그랬나? 형리? 옥 뭐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왜요? 옥직이라 그러면 옥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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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배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잘 살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멀리 가는데요. 야, 예. 수준이 심서까지 나왔다. 방송의 수준이 뭐. 예. 정약용 오늘 알 수 뭐라 그러냐면 감옥은 살아있는 지옥이니 옥지기를 관리하는 그 고을의 사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을 알 수 있는 게 이 죄수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피는지 아니면 무심하게 버려두는지 그 사또의 인격 됨됨이가 나타난다.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감옥을 그때도 이미 살아있는 지옥이라 그랬어요. 교화하잖아. 교화하기 위해서. 예. 예.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3년 1심에 3년이었는데 2심에 4년 됐어요? 1년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호. 왜 그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봤더니 1심에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심에서 항소심에 유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죄됐던 게 하나가 유죄가 되니까 형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였냐면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이제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사직 강요라는 부분인데 이제 근데 1심에서 1급 공무원에 대한 그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하급직 공무원 뭐 3,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신문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일종의 거의 정무직 아니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1급 공무원은 언제나 대통령이든 시장은 해임할 수 있는 건데 1급 공무원 속된 말로 찍어내는 게 그 뭐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1심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 일부가 무죄가 나왔던 게 유죄로 바뀌니까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뭐 신동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했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전부 다 1심과 동일하게 형이 유지가 됐어요. 그대로 깎아주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됐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니까 형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주 혐의가 유죄로 바뀌니까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이런 거죠. 생각 좀 들어요. 이럴 될 바에야 차라리 1심에서 그냥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2심에 가면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그럼 단기 실형으로 선고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 부분인데 변호사는 그런 걸 짭니다. 이 사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봤을 때면 차라리 뭐 이건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 주장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실 많이 예상했잖아요.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다면 처음부터 지금 그냥 1심에서 한 2년 받고 2심에서 한 1년 6개월 받고 아니면 1년 받고 그럼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건 좀 아쉬워요. 변호사가 무슨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심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캐비닛 문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박준호 정무석도 아유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라고 해줬어. 거기다 부하 2명이 아유 내가 두 명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정관주 신동철 비서관이죠 그 당시에. 비서관들. 그 둘이 어찌 보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둘이 아유 이거를 내가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조윤선 장관 정무수석은 이런 걸 받아들일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위증 하나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집행유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간 거죠. 근데 이제 1심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청와대 캐비넷에서 막 문건이 튀어나오고 박준호 정무수석이 아이 제 사실은 제가 인수인계 다 했어요. 이렇게 바뀔 건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는 좀 안타까움의 표시였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런 걸 전략을 세워서 자백을 유도하는 거는 거의 신이라고 봐야죠. 아니 알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저도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은 알기 알아도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알죠. 증거가 나와 그래서 있는 저는 그 증거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변호사라면 그 설득하는 것도 변호사예요. 아니 근데 설득할 게 힘든 게 변호사 특수관계였잖아요. 또 남편이고. 그렇죠. 뭐 그러기는 한데. 박성엽 씨인가. 박성엽 씨. 그리고 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변호사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든 재판 저기 그 뭐죠?
관련자들 중에서 정치인적 단순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들은 이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봅니다. 머릿속에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저도 진실은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설사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안다 하더라도 절대 내가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가 그거 다 했습니다. 내가 특수업에 다 썼고요. 내가 다 잘못한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은 정치 재판의 피해자가라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스스로 이거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문제를 법대에 섰거든요. 최종 유죄 나온 사람이랑 무죄 나온 사람이랑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그게 정치인들의 특성이에요. 아마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 생각에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라고 정책 지팡이 일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잘못했을지언정 법적으로 뭐가 잘못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한테 먼저 자백을 해가지고 선처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다고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입장일 거고 만약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 세계의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그래서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제가 답답한 거는 아니 저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하는데 국민 모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면 어쩌면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과 잘못된 건 잘못됐다 법 위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했다면 부하들 많은 측근들이 끼리 어려움에 안 빠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박성엽 남편 입장에서 변호사이면서 남편이잖아요. 그렇게 감옥 사는 걸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어떻게든지 무죄든 그렇죠. 집행유예든 빼내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는 길게 그때 봐야죠. 살았으면 지금 6개월 나옵니다. 이미 6개월 이미 살았고 1년 다 살았는데 나와요 이제. 아마 근데 1심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무조건 항소심도 유지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때 증거관계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각이 1심 이후에 나오거든요. 캐비넷이 나온 거죠. 그렇죠. 1심 이후에 캐비넷 나왔지 박준호 정부석이 말 바꿨지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준 변호사는 제가 보기엔 온정적으로 근데 얘기하시지만 궁금한 점. 네. 조윤선 입장에서는 네.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나 인수인계 해준 적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인수인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저 사람이 말을 뒤집을까 하면서 불안불안하진 않을까? 에이 근데 한 번 가면 고라고 생각하죠. 아, 보통은. 백도는 없다. 네, 보통은 말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어차피 항소심 본인도 그리고 옛날 판사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남편보다 어찌 보면 더 잘 알아요 이 구조를. 다시 돌발 질문. 네. 보통 아닌가요? 판사 출신 아니에요? 판사 출신 그냥 아닌가요? 변호사. 처음 그냥 초임 변호사. 때 김현장. 김현장인가요? 김현장과 근데 CTO. 어쨌건. 네. 보통 말을 잘 안 바꾸잖아요. 네. 근데 왜 정유라는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로 바꿨어요 말을?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그 말이 더 좋은 말이었어.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도덕이라고 예를 들었더니 웃기는 얘기를 해도 불안해요? 감옥 갈까 봐? 그러니까 되게 아니요. 위축됐어. 위축됐어.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위축됐어. 뭐야? 위축됐어.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해달라니까 아니, 예를 들 그럼 거면. 네. 뇌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해도 아니면 저거 그 쿠데타.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이제 진술을 보면 그게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조윤선 전 총무수석에 인수인계를 했다지 그 이후에 조윤선 전 총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이걸 다 했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도 알 수가 없죠. 자기 인수인계가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거 VIP랑 실장이 되게 챙기는 거 잘 챙기고 궁금한 거 있으면 신동철 비서관한테 물어봐 이거거든요. 실제로 물어봤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준호 정무수석의 전 정무수석의 내용 그 진술로서 알 수 있는 건 조 전 장관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뿐이지 그 다음부터 지시하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유죄가 나왔을까 얘기를 보면 뭐 청와대 캠민 물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 비해서 블랙리스트란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중하게 봤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끝났어요. 이런 부분은 3부 해야죠. 이런 부분 그래요? 3부에.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3부에 다시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인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소개해 주니까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 너 그런 걸 뭐. 예.
871님, 삼변님들 노량진 강사 진출한 명강사 될 때 합니다. 귀에 쏙쏙. 사실 제가 그 법무관 할 때 교관을 한 2년 했습니다. 예. 아, 그 강사로 먼저 침발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강세가 바로 침발했는데. 형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라 그러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세 분이 네. 이게 혼자 강의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둘이서 콜라보를 하는데 토크하듯이 하잖아요. 쫙쫙 빨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스타일이죠. 정말 좋은 방식이네요. 그럼요. 노량진 학원에 가가지고 둘이 잡담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 학생들이 듣는다고요? 둘이 예를 들어 박준 변호사가 네. 쫙 강의를 해. 형법 몇 점? 이러면 물으면. 아니 그러면 이제 김태현 변호사 옆에서 에이 그건 해석이 좀 틀리지 그러면은 아 맞아 요거는 이거 재밌겠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가 강의를 20만 원 주고 듣는 거야. 이야. 그럼 또 거기서 아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좀 넘치는데 우리 10만 원짜리 8만 원 깎아주자. 싸게. 예. 싸게. 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합시다 김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강의해야죠. 합시다. 노량진보다는 대치동이 돈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대치동 공무원 아이들. 학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논술. 노량진 가야 되는군요 우리는. 예.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까? 블랙리스트 항소심이 네, 이런 좀더 얘기를 중하게 했어요. 본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런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여한 사람 모두는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진다. 이 얘기는 공모의 범위를 좀 넓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야 이거 해 지시하고 집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우리는 공범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좀 취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좀 넓게 보는 거죠. 예. 그런 현상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이거 뭐 정책적인 문제인데 공범 아니잖아라고 했던 게 이번엔 공모관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 법원의 항소심 판단의 어떤 이 전반적인 기저를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인정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판결을 보면서 느낌이 형법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죠. 더 넓게 봐서 헌법적 헌법 정신의 가치. 헌법적 가치,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질을 훨씬 안 좋게 본 거죠. 이거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훼손이다. 판단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큰일 났죠. 왜냐하면 이 항소심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보다 공범으로 들어갔네. 빨리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공범이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아예 공범이라고 적시해버렸어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공모관계를 확실히 넓게 봤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판단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큰 사건에서 판결이 양쪽에 어긋나면 국민들은 뭐야 이게? 그렇죠. 저기서는 공범이라고 여기서는 공범이 아니라 그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 재판관들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나 공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 판결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를 형법 판결문에 왜 썼을까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걸 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한 게 오히려 그물 자기의 도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민주적 기본 질서냐 평등의 원칙에 더 오히려 반하는 게 아니냐 우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훼손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변론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좀 했으면 이까지 거론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후 변론은 늙고 병든 사람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그거만 하든지 그 앞에 너무 뭐 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김기춘 듭니다. 비서실장 측의 입장은 지원 배제한 건 그러니까 좌파를 넘어서서 거의 사실상 종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본인 편을 제외하면 다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반한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욕설드렸어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너무 괴리되는 변론을 한 거죠. 그리고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75년서부터 79년까지 국정원 대공과장인가요? 국장인가 있으면서 제일동포 유학생들 간첩으로 조작한 건 간첩 중에서 사건. 무죄가 나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박근혜 재판도 큰일 났네요 이게. 근데 이제 뇌물이 워낙 크니까 그 안으로 사실 그냥 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으로 들어오니까. 뇌물이 유죄 나오면은 뭐 사실상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없는데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라는 게 있죠. 원래 예. 총무 비서관이 맞죠. 예. 근데 근데 원래 나이라는 총무수석은 게 없거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고요. 40년직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비서관급은 아니고 나 연세로 봤을 때는 그다 수석 자리는 또 없어요. 이거 수석 자리 총무가. 없으니까 돈 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MB 정권 때 그 당시에 기획관이라는 총무 기획관이라는 거를 신설한 겁니다. 그렇죠. 또 그 후로는 수석- 없어졌죠. 수석급으로. 수석이면 회의에 참석도 하고요. 수석 회의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김백준을 위한 자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김백준 씨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 거고 그만큼 MB 입장에서는 본인이 꼭 써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체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비서관 왜 들어가노? 이렇게 하니까 기획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니 여기 뽑았다. 김백준 씨도 경상도예요? 아닐걸요. 왜 들어가는 거랬어요? 제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전북 분의 전북. 예. 아 전북. 익산.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옛날에 익산이 일이었죠. 일이었죠. 일이요, 예. 자 그런데 김백준 씨가 입을 열었다 일부에 한해서 어제 라고 YTN 단독? YTN 단독 보도는 이제 저녁에 5시 6시 넘어 예, 나왔던 것 같아요. 단독 단독으로. 보도로 이제 나왔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어제 이제 YTN 단독 보도 내용은 본인이 받은 것은 본인이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고 그리고 이거 받고 사용하는데 MB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YTN의 보도 내용이고 그 후속 보도는 아직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뭐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 이게 무슨 검찰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한 언론사에서 어차피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 그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오보를 냈을 리는 없는 거고.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요. 네. 이 특활비가 네.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지금 박근혜 때는 국고손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국고손실 및 뇌물 공여로 그 공여 혐의잖아요.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 근데 이걸 총괄 지시하고 야 돈 이쪽으로 가져와. 라고 지시한 박근혜는 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죠. 뇌물수수. 뇌물수수예요? 공범. 아니 지시까지 했잖아. 돈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뇌물수수의 어찌 보면 간 정점이죠. 나머지들이 다 종범이 되는 거죠. 이 종범 관계에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예. 뇌물수수는 지금 이제만 안 본 건 다 뇌물수수에 공범이 돼 있어요. 예. 그걸 왜 그러면 같이 썼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최종 저수지가 아니라 종착지의 사용처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누구죠? 저 이제 문고리 3인방은 예. 뭐다 날르는 짐꾼이 아니라 같이 묻다. 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뇌물수수 공범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그 지객군이 짐을 지고 그렇죠. 예, 예. 지고 짐을 지고 이제 술을 예. 날르는데 예. 그냥 날르지 않고 예. 술을 빼먹으면서 그렇죠. 날른 나는 거지. 거죠. 그리고 또 받아서 받아 술도 한 잔씩 썼으니까. 주고. 옆에 가서 한잔 미주고. 그래서 뇌물수수 공범이 된 겁니다. 예. 공동 정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쓴 것이 하나 없고 MB의 지시대로 특활비를 받아다가 MB를 전달해주고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뭐죠? 이건 짐꾼, 포터입니다. 짐꾼이에요. 날라도 중간 연결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갖다 준 누구죠? 저 국정원 예산관들이랑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되는 거죠. 그 무아중거 형량이 정도. 엄청 낮아지는 거죠. 2분의 1 무조건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기소 안 차이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인만 된다면. 김백준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썼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을 받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4억 받았는데 2억은 뭐 MB 주고 2억은 내가 썼지. 이러면 문고리 3인방랑 똑같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MB가 시켜가지고 카드 받아다가 그냥 전달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안에 받은 게 없어. 돈인지 뭔지 어. 책인지 뭔지 그러면 나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이 되는 거죠. 형량 확 낮아지는 거죠. 방조도 되지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겠어요. 그런 주장을 그렇죠. 막 강렬하게 기대 가능성이 하면 많이 없어요. 저는 기소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게 지금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핵심 포인트고 YTN 보도 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검찰이 구미가 땡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해준다면 이게 뭐 풀리 박인이 아닌 박인이 예.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또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결정 그 수사에 네. 결정적 협조나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가 그렇죠. 급물살을 타면 그거 빼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김혜중 빼고. 실장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도 안 쳤잖아요. 안 쳤잖아요. 더한데 그 사람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내용 구속만 됐어요? 아니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어요. 청구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불구속이죠. 아까 제가 김백준 말씀드리는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부분이에요. 누구요? 김희중. 김희중. 네. 구속실장. 김백준 네. 그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은 구속됐고. 부인하니까 일단 구속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처음부터 검찰의 시각이 그거였거든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본인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가져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취지도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연세도 좀 괜찮아질 있으신데. 이런 거 어떤 근데 것 거기서 이제 같아요. 부인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영장까지 청구하게 됐고 이제 영장 발부가 된 이 거죠. 뇌물 수수로 구속을 했는데 검찰이 아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쓴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이제 입건을 하고 그 사람을 영장을 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네가 썼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속을 해놓고 아이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얘기가 이랬어요? 검찰에서 흘러나왔어요. 오. 실제로 그래서 그건 공지의 사실처럼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입건도 아직 구속되지 않은 김희중 전 실장하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조에서 차이는 뭐죠? 액수밖에 없습니다. 그 똑같이. 똑같습니다. 아. 받아서 김희중 전 실장 받아서 난 전달해줬어. 나 안 썼다는 거죠. 김윤옥 줬고 거기는. 그죠? 거의 1억이죠. 1억. 그렇죠. 1억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는 4억의 경우인데 본인이 다 부인했지고 어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거는 검찰이 거의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조가 같아요. 아, 그럼 검찰이 근데- 이미 김백준 씨에게 러브콜을 던진 거네. 그런데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 영장을 치지 않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조사 한 번 하고 압수수색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바로 영장을 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일종의 뭐 옳고 그름 따서 검찰의 수사 기법인 건데 검찰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희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MB랑 척을 진 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술술술술 협조할 거라고 봤겠죠. 그걸 카드로 영장을 안 쳤을 거예요. 뭐 추측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추측. 김백준 전 기획관. 입이 무겁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압니다. 검찰도 압니다.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불까? 아닐 것 같은데 영장을 바로 치자.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되는 진술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리고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쓰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 라는 것을 언론에 흘립니다. 구조는 김희중 씨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은 압박을 한 다음에 좀 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사기법을 쓴 거 아니겠나. 검찰 관계자 구조가 같아요.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맞는 것 근데 그게 같은데요. 뭐 예. 옳고 그러면 떠나서 아니 뭘 꼭 수사기법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사가. 하면 하는 어쨌든 기지. 그렇게 해서 아 그렇잖아요. 박지훈 변호사한테 칭찬 받아본 게 이게 얼마만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런 분석이 네. 아주 그래도 왜 이 보도를 했을까 네. 제가 되게 아니, 의문스럽고. 나는 아마도 내가 그렇게 들어본 해서- 분석 중에 최고로 잘하는 분석이야. 저도요. 근데 이분 근데 이 관련해서 분석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하고 김희중 전 실장을 검찰이 보는 시각에서는 죄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같은데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례적으로 아 당신 안 썼잖아. 그 우리가 다 아는데 하고 언론 검찰 그리고 관련 방조범으로 뚝 첫날 떨어지려고 하는 나왔어요. 첫날 나왔어요. 첫날. 그런 참 게 어딨어요. 희한하게. 뇌물로 구속했는데 네가 안 썼잖아. 실제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청구해놓고 본인이 쓴 것 같진 않다? 않다. 그럼 왜 쳤지? 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랑 뭐 저희 생각을 많이 공유하지만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압박을 많이 했어요. 뭐 아, 가족들의 그러니까 면접이나 예. 접견이나 이런 것들도 아하. 좀 일정 부분 제한도 하고 아하.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검찰이 활용을 했죠.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예. 그러다가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일단 이 보도대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말 MB 입장에서 보면 MB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국정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장, 총무기획관 이 정도면요 MB 시절에 있었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땀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검찰에서 MB를 모실 때 그냥 느닷없이 모시면 불편하잖아요. 원래 다 아니, 해놓고 세팅하고 초청장을 해야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각하 나오십시오. 하는 초청장을 김백준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날렸다. 그렇게 보면 되죠. 아하.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두 분도 막 혹시나 김백준 아, 조금만 네네네. 더 가면 안 될까요? 되죠. 다른 김에? 되죠. 예. Let me go forward. 예. 예. 그런데 네. 열기 시작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끝까지 다 열지 않겠어요? 이미 쪽문 열렸는데 대문 열겠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알겠어요? 예. 눈빛을 알고 있다 이렇게 씌어 있는데. 아니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김백준 네, 기획관만 아니, 그래서 알겠어요. 어쨌든 변호사라면 이게 좋은 어떤 감지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김백준 대단한 촉이에요. 총무기획관에 제가 변호인이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 빛이 막 딱 보여요. 저기다. 저문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한테 다칠 건 빼고
자체를 빼고 검찰에서 좋아할 만한 거. 이래 만약에 좀 딜 같은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풀려나는 거. 자, 아마 그러면은 그리고 아직 기소는 안 기소 안 했죠. 했어요. 안 그럼 이거 이 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쳤는데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구속 기소할 필요 없겠다. 네. 불구속 기소 가능한가요? 에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죠.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고속을 근데- 하면 되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들어간 다음에 해야죠. 구속 취소를 만약에 하는 그거는 그렇죠. 본인들의 취소는 안 구속이 하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걸 인정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구속적 부심. 피고인들이 구속적 부심 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적 청구했을 때 뭐 이거죠. 아, 우리 의견 없는데 법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구속영장은 피의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뭔가 검찰이 네. 김백준 씨에게 네, 만약에 당신이 안 썼어. 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네. 안 써서 이건 당신은 지금 전달자에 불과하잖아. 당신이 안 썼어라고 하면 만약에 뇌물수수 방조 아니겠어요? 공범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공범으로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면 기소당거에서 이제 보석 청구를 할 거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찰이 우리 의견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기소 예, 저는 그때 기소 기소 후 보석. 보석 신청은 그냥. 보석은 기소 후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소 후에 결정은 기소 누가 후에 해요? 그건 법원이 하는 건데 판사하는데 검찰한테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의견 없음 이렇게 나간다. 몸이 좀 아프고 이런 그럼 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가면 연세가 있으니까 78세인데. 아프고 아픈 거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넣으면 이신전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사진 보니까 무척 아프시더라고. 보석 청구를 하면 검찰에서 많이 아파 보인다. 그래, 많이 아무 의견 아파. 없다. 이러면 그게 당신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걸 그 시그널 표시가 되는 거고 네.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당신이 협조했어.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나 김종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속칭 말해 플리방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야 똑같이 4억 받았다는데 뭐 의견이 왜 없어 피고인이 보석 신청했는데 이거 짰구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죄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속영장에는 4억을 받아서 본인이 쓴 것처럼 뇌물수수가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근데 검찰 말은 안 쓰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방조로 기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방조로 바뀌면 한 단계 내려가면 그러면 죄명이 바뀐 거니까 뭐 보석하면 뭐 그럼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조금 뭐 김백준 전 기획관한테 유리한 전 상황이 될 것 올 수 있는 뇌물 거죠. 수수 방조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최종 수사를 발표하는데 진짜 김백준 기획관 본인이 쓴 게 없고 MB 지시대로 받아다가 MB한테 전달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지게꾼 역할만 했다. 지게꾼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뇌물수수의 방조가 되는 보통 거죠. 지게꾼 역할만 한 사람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익을 나눠 쓰던가. 그리고 이 사진에 보니까 아니 네.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걸음걸이도 딱 힘들고. 보니까 뭐 일단 연세가 고령이시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며칠 다 불과 며칠만 있어도 정말 죄라고 하면 운명적으로 그렇죠. 운명적으로 그러니까요. 같은 고대 상대 나와서 MB를 만난 죄밖에 그렇죠.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운명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 최대한 다 검찰 수사에 카드 협조를 있죠. 하고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40년을 봤는데 그러니까 협조를 뭐 하고 이 특활비만 알겠어요? 다스도 다 알고 145 오는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았을 텐데. 다스 소송에도 이름이 그렇죠. 나온 문서들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면 음흠. 검찰 입장에서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보다 더 중요한 큰 사람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아예 기소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는 그거 우리 입장에서 큰 인물 대시하고 박수 쳐줘야 되네. 박수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김유중 전 실장하고 김백준 전 기획관 중에서 누가 더 검찰한테 큰 그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정두원 의원은 일단 김유중 실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거기가 뚫렸기 때문에 MB는 끝난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방송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두원 의원이 또 더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인 관측들은 김유준 전 실장도 실장이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을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건 맞죠. 아니 그쪽 사람들한테 왜냐면 제가 더- 슬쩍 물어봤더니 네. 슬쩍 빨대를 대고 대백준 소희중 그렇다고. 네. 큰 돈은 그렇죠. 그렇죠. 뭐지 김백준 네. 작은 돈은 네. 김희중이 그리고 간 거고. 대백준 소희중.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를 제2부속실 김윤영 여사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주말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명품 얘기 난 한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얘기는 MB 측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제가 MB로 빙의돼서 또 얘기하는 MB 측에서 입장에서 해보세요. 야 명품 안 샀다잖아 김희중이. 우리 순방 갈 때 순방 갈 때 가면은 거기 그 교포들 좀 나눠주고 그런 돈 필요 그걸로 썼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목적이 이제 MB라고 생각을 하면 김희준 전 실장 입으로는 나온 것만 그러면 좀 부족하다고 안 볼 된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김백준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의 얘기가 뭐 중요하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다스니, BBK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김백준 기획관이 훨씬 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고 MB 예. 입장에서 봤을 땐 더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친형 이상득과 네. 조카 이동형까지 검찰 소환 사면 초과된 MB. 나는 사면 복권이 됐는데 여기 사면 초과됐네요. 둘 다 결국 외나무다리 사면에서 만나네. 자, 이상득 소환 불응했고요. 방금 검찰 출석한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다스는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포토라인에서 그런 거죠? 요거 좀 애매하게 대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 그냥 근데 김희중도 그랬어요. 그러다 검찰 들어가보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쳤고 증거에 받아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겠죠?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 쪽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포털에서 그렇게 얘기가 좀 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집니다. 좀 애매하게 무너집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은 큰일 났네요. 왜요?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있고 이번 건은 뇌물수수예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가요? 또 있어요? 예, 지금 오늘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거 다 쓰고 다섯 개 아니 불렀겠지. 이상득. 이상득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때 저번에 중앙에서 얘기했었는데 1억 그 특활비 1억 받은 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이야. 국정원 개망신 당했던 거 있잖아요. 예. 특사단 거기 도청을 하다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 경질론이 있었단 청소하는 말이에요. 아줌마한테 걸린 거 말이죠. 원세훈 전 국정 야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경질론이 일었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득 전한테 아유 우리 경질하는 거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1억을 준 거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1억 뇌물수수면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무기잖아요. 그렇죠. 1억이 넘어가면 딱 1억을 걸렸어 또. 딱 1억에 딱 1억. 9,900만 원 그러니까 받지. 제가 추측이니까 이거는 이제 소설일 수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잘 압니다. 구치소나 이런 검찰 조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살았잖아요. 살기도 했고 네. 조사라는 거는 검찰 조사는 한번 받아본 사람은 특수조사 받아본 사람은 24시간 받아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난 4일을 받았어요. 하루에 14시간. 힘드셨죠, 그죠? 검찰들 가르치면서 받았어요. 네, 근데 봉도사는 조금 예외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 의원이 지금 엄청 전 의원이 오래되잖아요, 여기도. 소환을 불응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MB한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다 이제 불어라. 이거 우리 빼도 많이 박도 먹었다.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 나가느냐. 저는 이렇게 오늘 만약 소환에 나왔으면 좀 더 가는 방향인데 친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상득이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상득이 오늘 안 나왔다는 거는 곧 MB도 뭔가 이제 거의 얘기를 할로 검찰에 나올 상황까지 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서줘. 그러니까 그 콜록 성명만 발표할 게 아니고 검찰 자신 출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돼요. 주위 네. 사람 다 살죠. 언론에 알리고 나와서 거기서 포털에 서서 그럼요. 상황을 얘기하고 일단 내가 나를 아는 거, 잡아라, 나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콜록콜록하고 그냥 네. 뭐 다 근데 책임지겠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MB는 순수인이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의 그 당시 이제 뭐 콜록 성명이라고 하죠. 네. 그 성명에서 MB가 말하고 싶던 주제는 뭘까요? 우리 이제 주제는 정치보복 미세먼지. 아니요 서초동의 문제를 여의도로 옮겨가겠다는 그 목표죠. 예. MB의 그날 성명의 목표는 서초동의 문제를 여의도로 나는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도원 의원과 네. 정태근 의원이 한번 깠잖아요. 네. 거기 옆에 도열에 있던 사람들 네.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뭐 하고 있어. 네, 뭐 어쨌든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MB가 그 얘기는 난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진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포털에 쓰겠다 이런 의미가 이런 아니라는 건 정- 최근 일이 확인해 준 거 그러면 정치 아니겠습니까? 투쟁하자. 네, 예. 결국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이제 백업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예. 그게 뭐 잘 될지는 뭐 봐야죠. 알겠습니다. 5292님 아침 뉴스 MB 조카 나왔는데 MB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DH예요 동형. 깜놀 크크. 자 닮았어요? 이동형 이 작가 이동형 그 아니죠? 이동형이 아이, 아닙니다. 깜짝이야. 비슷하게 내가 생기긴 오늘 해요. 신문에도 이동형 띄워줬는데 1590 고등학생도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옵니다. 지쇼 4부 알쓸 경제. 수요일 이 시간에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를 쏙쏙 뽑아드립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기운을 이렇게? 내세요. 예. 아니 목을 크게 얘기하면 목이 갈라져서 목소리가 더럽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 안 더럽게 하려고 지금 홀스 말을 먹으면서 예, 말을 잘하려고 말을 먹을 홀스. 사탕 투혼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논란 위헌 소송 가나? 네. 어제도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법률을 김윤혜 의원과 다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 아니 예.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갔어요. 이거 뭐 필요하다라는 네. 쪽까지 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초과 이익 환수 때문에 폭탄이 터진 거 아니에요? 강남 그렇죠. 지역과 재건축 지역에?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다. 어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 어디가 해당되는가, 뭐 그리고 8억 4천만 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라고까지 하는 건 얘기했어요. 네.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디테일하게 들어서 어느 지역이 8억 4천이냐? 그렇죠. 뭐 다 알려져 있는데 말씀 드려도 어제 되죠? 얘기 안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반포 주공 이제 1단지 3주구인데 오늘은 이제 드릴 말씀이 일단은 이제 현재 지금 위헌 소송으로 다음 달에 간다. 로펌도 선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역설 이면은 또 없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위헌 소송에 대한 예. 부분이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실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상되는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제 입주할 때 가격이 딱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입주할 때 가격. 네, 그러니까 그 판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실현된 것도 아니고 이제 딱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같지 않은데 이제 8억 4천만 원을 분담금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이것도 가정이지만 가정이죠. 그때 그래갖고 아파트 값이 반값이 값이 됐어. 그러면 대폭락 그래. 이 사람은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그 과세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은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다. 게다가 이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재건축 분담금을 냈죠. 그다음에 그 내년 그 다음에 이제 팔아. 그럼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쪽이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주장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일단은 첫 번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헌재를 통해서 합헌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들이 제대로 R&D를 안 하고 땅 투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토초세라고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들을 이제 그 당시 김영선 정부가 말을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옳은 부분에 대해서 미실현됐지만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이제 법안을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위헌 소송에 갔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해당 주민들은 봐라 그 토초세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인데 잘 보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실은 인정을 했거든요. 헌재가. 그러니까 국토부는 같은 토초세를 바라보는데 주민들은 전체 토초세가 헌법 불합치가 난 걸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는 아니다.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것은 충분히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법정에 가면 치열하게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이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과세 목적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왜?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 이익에 따른 과세고 양도소득세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 아니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해당 대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위헌 소송을 가게 되면 법정 싸움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논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순수하게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재건축이 결정이 되고 네. 재건축 결정되는데 보통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 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진짜 들어 길죠? 주민들이 재건축을 갈 거야 말 거냐 주민총회하고 어쩌고저쩌고 조합을 결성하고 관리 처분인가 신청하고 나오고 예, 미니멈 그게 한 2, 3년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마지막 단계에 와서도 또 2, 3년 예, 걸리죠. 그래서 한 좋아 그럼 한 2년 정도 보자 네. 이거예요. 빨리 해서 2년 했어. 네. 그럼 2년 해갖고 인가를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행사 결정을 하고 네. 건설 들어가서 들어오고 다 하고 입주할 2주 보내고 또 때쯤까지는 입주하고 네. 그러면 입주할 때쯤 되면 4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 하에서 입주가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20개 단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왜 지금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왜 발표를 하죠? 국토부가 여기에 대한 해명은 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그 21일 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겁죽이다. 즉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부동산을 못 잡았으니까 뜬금포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제가 정확히 전해드리면 이게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가 되는데 예. 지금 재건축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액수를 알려준다라고 일단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이건 시장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 되는 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시점에서 본 건데 4년 뒤에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미리 정부에서 예측해서 가격을 발표한다? 시장 상황에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5월에 실은 지자체에서 통보는 갑니다. 예상하게 통보가 가기로 했는데. 아니 그건 지자체 몫이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굉장히 서둘러서 1월 20일을 한 것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급한 거죠 지금. 잡아야 되겠는데 계속 강남 집값은 자고 나면 일어나면 계속 오르니까. 근데 이런 그 뜬금포나 이른바 이제 겁죽이라고 하면 네. 4년 뒤에 주택 가격을 예상해서 지금 발표한다? 난 진짜 이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계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논란도 하나 잠깐 짚어놓고 갈 텐데 이게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같은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다 울상이 아니에요. 웃고 있는 또 다른 근데 그것도 아주 활짝 웃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가령 입주 1년에서 3년 된 이 새 아파트들. 안 그래도 이 아파트들이 지금 30평형대가 19억 20억 하는데요. 지금 벌써 한 23억대 24억대가 됐어요. 왜? 재건축 지금 된 데도 안 되죠.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면 재건축 사업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못해요. 그 누구도 강심장이 하면 못해요. 그러면은 수요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헌 아파트보다 기존에 더 새 아파트로 가겠고 새 아파트만 지금 뭐 그냥 웃고 그냥 기뻐하시고 요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그 청담도 이런 데 빌라 보면은 7, 8년 된 새로운 진 거죠. 그런 데는 7, 8년 된 빌라보다도 18년에서 22년 된 빌라들이 가격이 더 셌어요. 왜? 한 7, 8년 지나면 재건축이 되는데 7, 8년 진지 얼마 안 된 건 재건축 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좀 연식이 오래된 게 더 비쌌는데 이제 그게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뭐 이렇게 시작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뭐 벌써 뭐 난리가 났고요. 또 하나의 형평성 논란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유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막 뚝딱뚝딱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넣은 단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부담금 폭탄을 피합니다. 못 넣는 데는 맞고. 그리고 지난해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12월에 엄청 내줬어요. 그렇죠. 그거 갖고 또 당에서는 시장이 그 당 8위 부동산 대책했는데 시장이 이 부동산 대책에 역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의원들 비판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인정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교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진짜 약삭 빠르고 이 돈들이란 게 아마 가장 이 진짜 잔머리의 대왕일 텐데. 그럼요. 네, 그것을 야 분담금 폭탄이다. 그럼 못하겠지. 너무 전공법이잖아요. 고가의 주택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김동인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했어요. 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고가 1주택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이게 제목이었어요. 지금 뭐 부동산, 강남 집값에 대해서 어떤 얘기든지 정부 쪽에서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술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제 아침에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김동연 부총리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라고까지 하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하셨어요. 해명을 하셨는데 제목은 고가 1주택에도 보유세 인상 검토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까 보유세 그 문제가 되니까 한겨레에서 올린 거예요? 그 문제가 돼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제 부인을 했으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언론이 그 해당 제목을 언론사가 이상하게 뽑았다고까지 이상하게 얘기를 뽑았다고 하셨으니까 했으니까. 제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까 보유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결정된 바는 없어요. 저희가 검토는 다 했죠.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이 대상일 때 해당자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동산 시가를 다 합쳐도 그보다 더 시가가 큰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이게 대답이에요. 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할 사안이고요.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고요. 그것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여러 채 가진 자보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땐 어떡하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잡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1가구 그러니까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가 아니면 뭐죠?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네요. 분명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정된 바는 없어요. 정부가 한 번도 이 고가 1주택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검토를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해명은 그러니까 아니 뭐 제목이 이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은 그냥 고가 1주택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느끼네요. 저는 뭐냐면 고가 1주택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이렇게 요것만 딱 뜯어서 보면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 말 그 자체 말로만 들으면 저거는 검토는 하는데 정말 고민하고 있는 듯하게 들리고. 근데 이제 보유세 인상을 보유세 인상 고민이라고 달았어요. 아니 보유세 인상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고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검토는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하는 건 맞고 또 하나 확실히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얘기한 건 과표를 시가를 반영해서 이제 높이는 방식 입법을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전공법을 택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재산세든 종부세든 높일 것 같은데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대상을 되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은 빼고 이번에 올리는 보유세 인상하는 대상을 다주택 고가 주택 소유자로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원래 첫 번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1가구 1주택인데 이게 25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보유세 인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논란을 아마 기자가 물어봤고 그러면은 다가구 세 주택인데 다 세 개 합쳐봤자 15억인데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 25억짜리 그 사람도 종부세 인상 대상이겠네요. 보유세 인상 대상이겠네요. 해서 기자는 올렸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럼 또 이제 나오잖아요. 난 집 한 채로 해서 뭐 몇십 년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약간 발을 뺀 게 아닌가. 지금 시장이 정부 쪽에서 보유세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가라앉히고자 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안도 분명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여러 안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자, 지금 현재 보유세하면 재산세, 종부세 두 개로 나뉘죠. 그렇죠. 재산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죠. 지방세고 종부세가 국세고. 그런데 종부세 세율을 올릴 것 같아요. 그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택한다고 어제 했으니까. 사실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실효세율을 올리는 건 효과가 미미하다. 당장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니까 정부가 당장 할 수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심리적인 임팩트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니까 물론 법을 고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세율을 인상한 쪽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거의 확실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손댈 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유세 이렇게 올려놨죠. 그럼 상대방에 있는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거래세가 지금 당국이 얘기하는 건 취등록세만 얘기하는데 직접적인 거래세는 양도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또 낮춰줘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유세가 어마어마한데 대신에 양도세가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부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왜 저렇게 말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지 저는 이해를 하죠. 아니 양도세 중과를 때렸으면 보유세 손을 못 대는 건데 보유세 손을 댈 거면 양도세를 낮추든지. 거래세를요. 그렇죠. 거래세. 그러니까 그 거래세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양도세도. 취등록 거래세 하면 취등록세, 양도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양도세 쏙 빼고 항상 취등록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약간 좀 의도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동연 부총리 머리가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것 같긴 해요. 그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국민들 중에 네티즌 반응을 보니까 전세 중에서도 막 8, 9억, 10억짜리 전세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과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집 없이 고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지원받아서. 그걸 뭘 과세? 그 전세값 높은 거.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진다면 전세 보유세인가? 형평성을 따진다면 집 한 채 6억에
이 사람이 과세하는 거하고 지금 두 분의 취지는 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대원칙 대의명분에는 동의하는데 그렇죠. 이게 건들면 건들수록 자꾸 부동산가가 올라가니 정부의 정책이 세밀하거나 정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못했다, 우려죠. 이미. 그렇죠. 우려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보유세라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 들으면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보는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아니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네. 디테일에 들어갔고 근데 잘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작년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된 다른 문제가 있지만 예. 사실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 자사고 특목고 없앨 때 예. 강남 8학군으로 다시 몰릴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했어요. 네. 학군 좋은 강남으로 이 몰릴 것이다. 문제는, 이미 네.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그게 이미 일어나고 전세가 또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강남의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사고 특목고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 얘기를 하고 공급에 있는 건 비해서 아닙니다. 수요가 많은 거죠. 네, 음. 네. 근데 그러나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지 디테일에 있어서 좀 지금 거점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면이 분명히 있는 문제예요. 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쫓아가면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이나 이런 등등의 정책으로 누르고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오판 아니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속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데서 전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우월적 지위에 있단 말이죠. 그때 막 급하게 휘두를 게 아니라 쥐를 우리가 확 몰아가지고 거기다 또 쥐를 예를 들어 그때는 쥐가 지금 요즘 사람들이 쥐 잡겠다고 난리인데.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네. 확 그걸 해먹었어야 되는데 야 칼을 휘두를 거야 하니까 이 쥐들이 그냥 샥 도망가면서 빠져나갔던 거죠. 부동산을 쥐에 비유하는 건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쥐도 부동산을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중앙쥐, 대왕쥐로 따로 있고 중앙쥐 정도의 그렇죠. 대감쥐 좀 되죠. 그 속도가 좀 아쉬웠다. 예. 이게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다 동의를 하는데 어르기만 했었으면 천천히 피말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삶, 거주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막기가 힘들어요 참. 왜냐면 뭐 너무 1년에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좀 1년 만에 6억이 진짜 올랐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건 다 사실 그러면 아닙니까?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네. 사회적 위화감이 커져갖고 삶의 박탈감이 생기게 되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빠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한 건강성, 예. 건전성에도 이제 결국은 가는 거니까.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생기면요. 11명 축구 선수들이 4명 따로 놀고 6명 7명 따로 노는 그런 그렇죠. 수비 안 하죠. 그러면 수비 안 하고 미드필더가 패스 안 해. 공격하라고 해도 공격 안 하고 이번 베트남 팀 보세요.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결승까지 가잖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네. 박항서 화이팅. 자 공인인증서 없어진다. 네, 이게 지금 공인인증서 역사가 한 19년? 그러니까 아,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공인인증서를 직원이 갖고 있고 어려워요. 어렵고 설치할 때도 이제 공인인증서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액티브 X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또 이제 깔아야 되고 이 갱신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갱신할 때 되면 그 보안 카드에 그걸 찾아가지고 찍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 합니다. 예. 이게 핀테크가 발달되면 공인인증서 없어지는 건가요? 중국은 이게 없죠. 중국은 없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핀테크 쪽에 이제 발달을 사실 이 했었죠. 공인인증서 자체가 굉장히 낡은 핀테크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이건 초기 아니죠.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술입니다. 네가 사실 너에게 너의 보안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야 아하, 한다는 야. 그런 원리의 기술이에요. 권혜리 기자님 이거는- 그 출연한 중에 가장 적합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제가 이거는 전에 심층 취재도 한번 했었는데 정말 볼수록 짜증나는. 사실 제가 여기서 그냥 짜증나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거에 짜증나는 대한 정도 오늘 내 목소리 네. 듣는 짜증나는 수준하고 비슷해요? 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사탕초는 어디? 이거 진짜 짜증나요. 네. 네. 그래서 액티브 X. 근데 그동안에 폐지한다 해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못했나를 잘 보니까 이게 입법 사항이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해서 한 8개, 9개 법에 공인인증서가 본인 서명으로 간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입법 고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입장에서는 법에 공인인증서라고 했네. 그러니까 나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나라의 법에서 공인인증서가 완벽한 본인 서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공인인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한다는 거는 공인인증서를 못 써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있는 우월적 지위 그것들을 다 싹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공인인증이나 사적 인증이나 동급이죠. 예. 그럼 핀테크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핀테크 다음이 블록체인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핀테크부터 가야죠. 우리는 핀테크 홈체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아직은 중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핀테크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뭐 상반기에 몇 개 법에서 없애고 하반기에 몇 개 법에서 없애고 한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안 했어요? 뭐 끄덕끄덕 있어요. 인사하세요.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평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땡큐.